남편과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 연애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커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모두 우리 커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우리는 졸업 후 결혼식을 치르게 됐죠. 비록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좋은 부모님이 계셨고 운 좋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잡게 되어 사회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 운이 떨어졌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딸 첼시를 출산하게 된 이후 남편 루니와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부부는 20대 중반까지 아이를 갖기 원치 않았고 결혼 뒤 6년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데 최근 남편이 딸 첼시에게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남편이 일부러 딸을 피하려는 게 제 눈엔 종종 보이곤 합니다. 첼시가 남편 쪽으로 기어갈 때면 남편은 몸을 움츠려 다급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듯 움직입니다. 특히 딸 아이를 안아줄 때나 얼굴에 뽀뽀를 해줄 때면 얼굴에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같이 놀아주어야 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 아빠인데 딸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첼시에게는 조금의 애정을 주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첼시가 어딘가 아픈 것 같다며 계속해서 피해 다니기만 했죠. 마치 딸아이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룻밤은 평소와 같이 첼시를 재우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방문 구석 쪽에서 염탐하듯 저와 딸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딸 아이의 방을 나와 물어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고 안방 쪽을 보자 방문이 천천히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루니가 지금껏 보인 모습에 한껏 예민해진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벽 쪽을 향해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첼시 대하는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 루니는 어깨만 으쓱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 뒤돌았지만 제 눈은 쳐다보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첼시 있잖아.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사실 첼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지기 원치 않았던 건 아닐까? 아니면 첼시가 내가 모르는 남편만 알고 있는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여보,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너무 불편하네요. 저는 남편을 등지고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남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저 옆에 누워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뭐라 딱 집어 설명할 순 없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첼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남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첼시를 낳았는데 어떻게 우리 딸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가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진심을 얘기했던 거라 생각되어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거릴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첼시를 확인해 보러 가야겠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났죠.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면서 첼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까 불을 끄고 나왔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방 쪽으로 다가갔죠. 어느새 긴장감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는데 첼시 침대 앞에는 제자리에 올곧게 서서 첼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루니는 침대 프레임을 아주 강하게 쥐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애기 침대 앞에서 저러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무언가에 홀린 듯 본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첼시 눈 좀 봐봐.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살며시 루니의 손등에 제 손을 얹으며 울고 있는 첼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잖아. 저는 첼시의 눈을 바라보았고 첼시를 살며시 들어올려 달래듯 천천히 양옆으로 흔들며 흥얼거렸습니다. 첼시의 눈에는 이상이 있어 보이기는커녕 마치 제 눈과 같이 아름다운 큰 갈색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봐봐. 첼시의 눈이 어디 간 건지 보이지 않아.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제 뒤에서 멀뚱히 서서 첼시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깨림직한 느낌의 남편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났죠. 그러나 남편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와 같은 눈빛으로 계속해서 첼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 남편의 말에 첼시의 눈을 재차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크고 아름다운 갈색의 눈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이만 자러 가보세요. 그러나 제 말에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방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말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제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우리를 지났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진정이 안 되었는지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첼시와 제가 위험에 놓였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죠. 다시는 첼시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빠르게 방문을 잠그고 흔들 의자에 앉아 첼시를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첼시를 다른 행성에서 온 괴생물체를 본 것 마냥 까무라칠 정도로 첼시를 무서워했고 첼시가 그에게로 기어가거나 애교를 부릴 때면 고함을 지르며 팔짝 뛸 정도였으니깐요.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점은 첼시가 아무 말 없이 그저 남편을 지그시 쳐다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치 의도적으로 도발이라도 하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루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남편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첼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루니는 본인이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가 지금 딸에게 홀려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연스레 루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고
딸의 안전을 위해 첼시와 함께 첼시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갑자기 남편이 제정신이 들어온 건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첼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찾아온 평온함에 긴장감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며칠 정도 평온함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안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왜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했냐고 묻고 싶었지만 괜히 남편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되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저를 깨운 건 첼시의 죽을 듯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침대에서 뛰쳐나와 곧장 첼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남편을 깨우려 다시 안방으로 뛰어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력으로 빠르게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부엌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이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첼시가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루니의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극하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뛰쳐나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기야, 잠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둘 모두를 죽일 거야. 한 번만 나를 믿어줘. 첼시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저는 조금씩 그에게로 다가가며 다시 한번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니는 무언가로부터 시달린 듯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성을 잃은 그에게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리가 없었죠. 아니 자기야, 첼시만 죽으면 우리 둘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냥 놔두면 그림자들이 우리를 덮칠 거라고. 그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첼시 옆쪽으로 칼을 내려찍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거의 비명을 내지를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멈추지 않고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남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마침내 딸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며 제 쪽으로 칼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도 이미 첼시한테 저면됐구나. 당신 눈에서 첼시와 같이 꾸정물이 나오고 있어. 여보, 제발 정신 차리고 제 말 들어야 해요. 그래야 제가 도울 수 있다고요. 천천히 첼시 머리 위쪽에 놓여져 있는 꽃병 쪽으로 손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제 계획은 그 꽃병을 루니 머리로 꽂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고 루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치켜들어 첼시에게 내려 찍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에 첼시의 발을 잡아 제 쪽으로 잡아당겼고 한 손으로는 첼시를 끌어안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꽃병을 집어들어 루니의 머리에 정확히 내리꽂았습니다. 다행히 정타가 들어갔죠. 재빨리 현관 쪽으로 뛰어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루니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이웃집에 불이 한두 개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진 한 이웃분 집의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집으로 곧장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어느덧 루니도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루니가 워낙 빨라 붙잡힐 뻔했지만 다행히도 주민분께서 빨리 저를 그분의 집 안으로 잡아당겨 문을 쾅 하고 닫은 뒤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루니는 이웃집 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부르며 첼시를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미친 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이웃분 여성은 바로 경찰을 부르셨고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도착했고 루니를 바로 연행했습니다. 이대로 끝났나 싶었는데 경찰차를 타면서까지도 첼시를 죽여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일은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그는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현재 정신병동에 있습니다. 틈만 나면 첼시를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동안 그 누구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첼시는 올해 3살이 되었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루니는 약물 치료에도 조금도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루니와 같이 지내며 한 번도 이러한 정신분열 증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하는 궁금증에 가족력이 있는 건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루니의 외할머니의 언니분께서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약혼자는 다행히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첼시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첼시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약 5년 전 나는 미국의 한 주요 도시 시내에 살았다. 같이 사는 룸메가 하나 있었는데 야행성인 나와는 달리 룸메는 아침형 사람인지라 룸메가 잠든 후에는 지루함을 느끼곤 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오랫동안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밤길을 걸으며 지냈는데 밤길이라 다들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겁을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었다. 얼마나 안전했으면 룸메와 이곳의 마약상들은 예의가 바르다고 농담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날 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시간은 수요일 새벽 1~2시 사이쯤이었다. 나는 내가 사는 콘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 근처를 걷고 있었고 마침 경찰 2분께서 그 공원 근처를 순찰하는 중이셨다. 평일 밤이라 그런지 지나다니는 차도 거의 없었고 나를 제외하면 산책 나온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밤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콘도로 돌아가는 길에 자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길에 들어서자 길 저편 너머에서 웬 춤을 추고 있는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왈츠 비슷한 춤인 것처럼 보였는데 네모를 그리며 앞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내 짐작에는 댄스워킹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걸어오는 방향이 마침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늦은 새벽에 그냥 사람만 마주쳐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춤을 추며 다가오는 실루엣에 위압감이 들었지만서도 아마 술에 취한 사람일 거라고 판단한 나는 그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가 걸어오는 방향을 피해가며 걸어갔다. 그런데 그 남성분이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춤추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추는 춤치고는 춤선이 제법 아름다워 보였다. 키가 매우 크고 호리호리한 편에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팔다리가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그런지 그의 아름다운 춤선에 잠시 너그를 잊고 있었던 나는 정신을 차려보니 그 남성의 얼굴이 자세히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커다란 입은 보는 사람까지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넓은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반대편 길로 건너갔다. 나는 텅 빈 거리를 건너기 위해 자연스레 그에게서 눈을 뗄 수밖에 없었고,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쯤 다시 뒤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남성을 쳐다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다. 그는 춤을 멈추고는 마치 한 마리의 학같이 땅에 한 발만을 딛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내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뒤로 젖혀진 얼굴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소름 돋을 정도로 찢어질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는 그 남성이 더 이상 술에 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저렇게 한 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새끼 뭐지? 약한 건가? 나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다리를 움직였지만 그에게서 시선만은 뗄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 한 발로 미동도 없이 균형을 유지한 채 서 있는지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와 반블록 정도 거리가 벌어지고 나서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다. 역시나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앞쪽 거리는 텅텅 비어 있었다. 캄캄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고개를 돌려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뒤돌아 보았는데, 그 짧은 찰나에 어디로 간 건지 그는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뭐야? 어디 간 거지? 그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서운 느낌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갔다. 다시 고개를 돌려 앞쪽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몸을 살짝 웅크린 채 가만히 있는 모습이 내 옆쪽 시야에 들어왔다. 거리와 그림자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에게서 눈을 뗀 지 3초도 안 된 것 같았는데, 그 짧은 찰나에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싶은 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남성을 바라보았다. 잠시 뒤 그는 다시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에게 몰래 다가가는 만화 캐릭터처럼 거대하고 과장된 발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몰래 다가가는 느낌과는 다르게 그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이 시점에서 나는 도망을 치거나 우주 스프레이를 꺼내는 등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의 움직임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완전히 얼어붙은 채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으며 서 있는 게 다였다. 그는 나에게로 다가오다 차 한 칸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섰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저 아세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톤으로 말해버렸다. 하지만 강한 척 해보이려고 낸 목소리와는 달리 온몸에는 소름이 쫙 돋는 게 내가 내뱉은 말에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단지 계속해서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차라리 어떤 반응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웃고 있는 모습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아주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춤을 추며 걷기 시작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춤만 추며 걸어갔다.
나는 그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그가 스텝을 밟으며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시야에서 거의 사라져갈 때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정신 나간 놈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고 춤도 추지 않았다. 갑자기 멀리 있던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나는 공포에 질린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다시 내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려오고 있었다. 나 또한 미친 듯이 달렸다. 잡히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달려 밝은 대로변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신나간 생물체가 어디선가 또 뛰쳐나올까 어깨 너머로 수시로 확인해봤지만 다행히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이후 6개월 정도 더 그 도시에 살았고 다시는 늦은 밤에 절대 산책하러 나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나오는 그의 얼굴과 몸짓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깰 때가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취한 것 같지도 않았고 약을 한 것 같지도 않았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냥 완전 미친 사람이었을까? 어렸을 적 나는 부모님과 함께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산꼭대기 오두막집에서 살았어. 큰 집은 아니었지만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지.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언덕에서 보냈고 여름에는 날씨 좋은 날 종종 햇빛 아래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 산꼭대기는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웃분들과는 모두 아는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나가 어두운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부모님께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으셨지. 당연히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셨고 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 11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일주일 뒤 나의 어린 시절 모험은 갑자기 찾아왔어. 그날 아침으로 가족들과 시리얼을 먹고 있는 도중 아버지께서 서커스 공연단이 우리 마을에 방문한다는 거야. 밤새 계곡 아래에 있는 야구 경기장에서 텐트를 치고 오늘 그곳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 채터누가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당시 야구 경기장 바깥쪽은 아쿠아리움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는 편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 생일 축하 기념으로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가자고 하셨지.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기쁜 마음에 평소보다 좀 더 길게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숲속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던 것 같아. 생일 선물로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다니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정말 엄청난 행운으로 생각했지. 신나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파인트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계곡 아래에 있는 텐트를 가리고 있을 정도였어. 나는 그 텐트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 듣기로는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져 10m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께서는 경찰을 부르셨고 결국 나무 아래서 피 흘려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하셨다고 해. 다행히 나는 며칠 뒤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더 이상 앞을 보지는 못하게 되었어. 의사 말로는 떨어졌을 당시
머리가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뇌에 심한 데미지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한때 푸른 나무들과 새파란 하늘로 가득 찼던 나의 세상이 이제는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 거야. 시력을 잃고 난 뒤 몇 년간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했던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고 새로운 삶을 통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나이 40이 되었고 인생 대부분을 어둠 속에 살게 되었어. 적응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나름 즐기며 살았던 것 같아. 나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 친구도 몇 명 사귀게 되었어.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으로 나만의 집까지 살 수 있게 되었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갔어. 정말로 잘 풀려나갔지. 어릴 적 느꼈던 평화로움과 주체적인 삶을 사는 느낌마저 들었어. 이제 나도 어엿한 어른이 된 거야.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날따라 일진이 사나웠다. 반 아이들도 말썽을 피웠고 상사도 평소와 달랐고 날씨마저 좋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 좋은 일들을 뒤로하고 바로 침대로 가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집에 돌아온 뒤 물 한 잔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로 기어갔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기관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일까? 내가 침대에 눕자 그곳에는 좀 전까지 누가 누웠던 것 마냥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좀 더 이상했던 점은 침대 한 부분만 온기가 남아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차가웠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누가 내 방에 있었던 건가? 순간 입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조용히 몇 분간 더 누워 주위 소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늘 일진이 사나워 내가 예민했던 거라 생각하고 잠들었다.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시청하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TV를 시청하냐고. 장님들도 가끔 TV를 시청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TV쇼들은 눈으로 시청하는 거지만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면들을 설명해주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이다. AI가 해당 장면들을 설명해주는 건데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사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TV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았다. 소파 옆에서 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강렬한 열기는 아니었고 약한 열이 내 오른쪽 부근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이 열기가 소파 바로 옆에 있는 탁자 끝에 놓여있는 램프에서 나오는 열기라는 거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분이나 걸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사실 집에 있는 등을 단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램프를 끄고 난 뒤에 내 바로 옆에 두었다. 램프가 왜 켜져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다. 범죄와 관련된 미드를 시청하며 저녁을 먹은 뒤 침대로 향했다. 평소와 같이 거실에 나와 복도를 향해 네 발자국 걸어간 뒤 몸을 돌려 침실문 쪽으로 돌아 들어가려는데 하마터면 침실문에 그대로 부딪혀 코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마냥 아프기보다는 이 순간부터 조금씩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에서 문을 닫고 다녀본 적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혼자 살기 때문에 매번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고리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 집에 나 말고 누군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정말 누군가 나 몰래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공포심이 몰려왔다. 어렸을 적 병원에서 깨어난 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처음 느껴보는 공포심이었다. 재빨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했던 탓에 손이 떨려와 그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스마트폰이 카페 위를 굴러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재빨리 무릎을 꿇어 손을 더듬거리며 카페 주위에서 스마트폰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5초가 지나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인생 대부분을 청각에 의존하고 살아왔기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분명히 근처였는데 어디로 더 멀리 튕겨져 나간 건가? 나는 팔을 벌려 천천히 주변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카페 주변을 시작으로 복도 쪽으로 쭉 내려가며 더듬어 봤지만 스마트폰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었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데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잠시 주저앉아 마음을 추스렸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찾기 시작했다. 찾아갈 곳은 이제 세탁실과 손님 접대실 앞에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엎드려 길지 않은 복도를 기어갔고 카페 중간 지점쯤을 지나자 손끝에 딱딱한 물체가 느껴졌다. 그런데 좀 더 팔을 뻗어 그 물체를 집으려 하자 순간 앞에 있어야 할 물체는 누군가 집어간 건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혼란스러웠다. 좀 더 앞쪽을 더듬어 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쿵! 그런데 잠시 뒤 내 오른손 옆으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라기에는 너무 둔탁한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 물체의 겉표면을 문질러 보았다. 차갑고 마른 감촉이었는데 이게 마치 사람의 피부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 아래로 스쳐 지나갈 때 무엇인지 확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발을 잡은 것이다.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고 뒤로 물러나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대신 그대로 바닥에 누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가슴 쪽으로 다리를 올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얼마나 땅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뒷마당 쪽에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에어컨 소리를 제외하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게스트룸 입구 쪽에서 누군가 맨발로 내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부스스한 머리에 찢어진 옷과 더러운 손에 정육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나는 천천히 침실문을 찾으러 벽을 다듬으며 뒤로 물러났다. 일단 침실의 위치를 알게 되면 탈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인해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았고 금방이라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나를 향해 뛰어와 거대한 정육점 칼로 내 가슴과 목을 무자비하게 내려찍을 것만 같았다.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는 생각에 나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내가 숨쉬는 소린가? 심장이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침묵 속에서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위 소리에 엄청나게 집중했다. 마침내 침실 문 쪽에 프레임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문고리가 손에 잡혔다. 문고리가 잡히자 순식간에 머릿속에 탈출할 계획이 그려졌다.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어 4걸음을 걸은 뒤 왼쪽으로 돌아 다시 5걸음을 걸으면 그곳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 문을 열어 집을 나간 뒤 길가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이웃이나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다. 문고리가 손에 잡히는 게 느껴졌고 문고리를 돌리려 하는데 내 손밑에서 문고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문이 열렸고 내 앞쪽에서 불쾌한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나는 재빨리 180도 돌아 4걸음을 걸은 뒤 왼쪽으로 돌아 다시 5걸음을 걸었다. 쿵! 그런데 거실 아일랜드에 부딪혔고 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다. 평소 걸을 때보다 달릴 때 복폭이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전까지는 집에서 딱히 달릴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나는 키친 아일랜드에서 황급히 칼을 꺼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다. 그렇게 휘두르며 조금씩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 누군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살포시 미는 것이 느껴졌고 뒤이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웠지만 밖으로 나가야 했기에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 쪽으로 향했다. 점점 문에 가까워졌고 드디어 문고리를 찾았다. 하지만 열려있어야 할 문은 잠겨있었다. 이런 젠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까먹고 있었다. 문이 잠겨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탈출하는데 2초나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키친 아일랜드 쪽에서 누군가 칼을 꺼내는 소리를 듣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문을 연 뒤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와 소리를 질러댔다. 도와달라고 소리친 건지 아니면 그냥 소리를 지른 건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소리를 지르고 1분도 안 돼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시면 칼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마치 방금 막 말보루 새겁을 핀 사람의 목소리같이 들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속삭였다. 이에 내가 칼을 내려놓자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거의 30년 가까이 맹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소란스러운 방에서도 누가 뭘 하는지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다. 단화를 신었는지, 부츠를 신었는지, 샌들을 신었는지, 아니면 맨발인지 다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성은 맨발이다. 다시금 미친 듯 소리치기 시작했고 모든 방향으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뒤이어 그 여성이 내 집 방향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이웃집 한 분이 경찰을 불러주셨다. 그런데 경찰을 부른 이유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이코가 바로 이웃집 앞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면서 사방으로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어서 불렀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그 이웃분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컸다. 경찰은 내 집을 수색했고 결국 2명의 불법 거주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쭉 게스트룸에 살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게스트룸에 들어갈 일이 있었다면 그들과 마주쳤을 것이다.
경찰들 말로는 게스트룸에서 2주 정도 지낸 것 같다고 한다. 2명 모두 마약 중독자였고 조용히 지낼 곳이 필요했다고 한다. 내가 맹인이었기에 본인들이 조용히 지내기만 한다면 들킬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마 내가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 같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쭈그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다는 사실과 내가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 순간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 몇 번쯤은 그 사람들을 지나쳤을 거고 내가 저녁을 만드는 동안 소파에 앉아 내가 뭘 만드는지 지켜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약간 걱정되는 점 하나가 있다. 나는 지금 이 긴 글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앱을 통해 작성하고 있다. 이런 앱들은 나같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고마운 앱이다. 어쨌든 지금 나는 방 안에 앉아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고 잠시 쉬는 동안 요 며칠 죽은 듯 잠잠해진 집이 생각이 났다. 그런데 지금 내 방에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한 명을 놓친 걸까? 아직도 이 집에 나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